근데 보통 사건은요, 4개월 이내 대법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조국 항소심 선고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엄상필 대법관이 정해졌죠? 네. 그럼 이게 당장 다음 주 선고도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상고유세법적인 몇 장 됩니까? 지금 이게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교도소 먼저 갈 이런 분이 무슨 3당 대표라고 아무 자격도 없잖아요. 지금요. 민간인이잖아요. 원래 국회는 개원 전에 만나야지만이 사실은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분담이 되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역대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변하지 않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장관 기자, 일단 어제는 창당 한 달 만에 12석 얻었죠.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이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에다가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개 요청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사실 조국 대표가 한 말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말이 꼴잡하고 얍실이라는 말인데요. 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지만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으니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이 무난하다고 믿었겠지만 그게 바로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열하고 야비한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월 취임 후에요. 대통령실에 8번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지만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22대 개원도 안 했는데 벌써 3당 대표를 운운하는 것조차 좀 시기상조다. 얍실, 꼴잡이란 이런 표현도 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그간 대통령을 향한 조국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제일 바라는 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는 족족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종식의 형식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네, 장관 기자 설명과 조국 대표의 그간 발언 들으셨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얘기를 조국 대표가 했는데 지금까지 좀 들어본 말 들으면 좀 연상되긴 하는데요.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 걸까요? 두 가지만 제 지적하면요. 네. 예의를 갖춘다는데 이 꼴잡하고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춘 제안입니까? 꼴잡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경상도지만 비열하다는 뜻으로 우리 장 기자님이 해석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회담 제안 자체가 꼴잡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욕설에 가깝게 공개하는 게 대화할 때 그러면 예의를 갖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국 대표가요. 통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상고심에 하면 뺏지 못달고 이게 5월 30일 전에 날아간다 봐요. 지금 조국 국회는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우리 국회 개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건은요. 4개월 이내 대법원 끝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조국 항소심 선고된 게 언제입니까? 근데 이제 엄상필 대법관이 정해졌죠? 네. 그럼 이게 당장 다음 주 선고도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상고유세법적인 몇 장 됩니까? 지금 이게 국회의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교도소 먼저 갈 이런 분이 무슨 3당 대표라고 아무 자격도 없잖아요. 지금요. 민간인이잖아요. 지금 민간인이잖아요. 피고인. 당선인입니다. 당선이지만 국회의원 의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이렇게 회담합니까? 나중에 교도소 안 가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중하게 제안하든지 이렇게 제안하면 안 돼요. 예,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 그간 해왔던 발언들이 있을 테고 대통령에게 직접 그 예의를 갖추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소정욱 변호사 말씀한 부분도 근데 너무 이 만나기 전부터 신비를 불편해했던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만나기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 어떻게 드셨어요? 정쟁은 정쟁인 거고 국정을 논하는 건 논하는 겁니다. 원래 여야는 싸우면서 또 만나는 겁니다. 예.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적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안 됐던 거예요. 야당이 싫어서 2년 동안 야당 대표를 안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이 이 모양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은 개인의 감정성과 공적 업무를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못했다라고 오히려 역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원래 국회는 개원 전에 만나야지만이
사실은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분담이 되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역대로 그러한 적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변하지 않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면 저는 아마 귀에다 대고 조용히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정표 변호사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6월 1일 국회 22대 개원은 5월 31일 개원으로 예, 예. 바로 잡고요. 예. 본회의가 6월 5일 시작된다. 이런 거 한번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 일단 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12명의 당선인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당선자 워크숍을 연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가까운 근처인데 어떤 얘기들을 나눌까요? 거기서 한 이유는 뭘까요? 뭐 특별하게 어떤 앞으로의 전국 구상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정치 세력이든 일정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조국 혁신당의 첫 일정 자체를 문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봉하마을에서 워크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지역주의 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향후에 조국 혁신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그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선거 기간 내내 조국 대표도 호남과 영남을 오가면서 선거전을 펼쳤죠. 그러니까 왜 PK 쪽에 이렇게 공을 들이지 예. 했던 것이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전반의 지지 기반은 호남과요.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일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조국 혁신당이 향후에 지금은 비례정당으로서 12석을 얻었지만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위원회는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는 것이고 길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례정당의 모습에서 탈바꿈해서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지방선거에도 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원내 22대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전체적인 어떤 다당제의 어떤 틀 속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에서의 첫 일정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제 논외로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님이랑 박 부원장님께서 서로 이제 좀 얘기와 어떤 시각차를 보였는데 네. 조국 대표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보다 이제 더 무서워야 될 거예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말한 대로 뭐 이제 뭐 실형을 산다. 그러니까 벌 볼 일 없다 하지만 이미 조국 대표는 잃을 게 없잖아요. 대부분 실형 살면은 본인이 국회에 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있을 것이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라는 세력이 남아요.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은 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부담과 무서움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저는 조국 대표가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은 저는 이제 박 부원장하고 비슷하긴 한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제1야당에게 전국 주도권을 내줬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 나라의 혼란을 위해서 본인의 거취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라는 아마 그 칼럼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